프랑스의 소설가이자 사상가 장자크 루소는 1712년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한 시계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여의고 10살 때 방탕하고 우매한 아버지마저 집을 나가버려 어린 루소는 숙부에게 맡겨져 어느 동판 조각사에 심부름을 하면서 소년기를 보내야 했고 청년기를 방랑생활로 보냈습니다. 이후 파리에서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친교를 맺게 되고 저작에 전념하면서 사상가로서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소설 형식의 교육론 에밀은 출판되자마자 파리 학부에 제소당하는 파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죄를 선고받고 체포령이 내려져 파리를 떠나 스위스, 영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방랑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기간 중에 쓴 것이 고백록이고 이후 고백록의 속편이라 할 수 있는 루소의 마지막 저서인 고독한 산보자의 꿈이 미완성 수상록으로 출판되었습니다. 곳곳에 피해의식과 울분이 강하게 나타나 있는 루소의 에세이를 발췌독하였습니다. 제1의 산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이제 형제도 친구도 이웃도 없이 혼자가 되고 말았다. 누구보다도 사람들과 사귀기를 좋아하고 인정 많고 친절했던 나를 그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추방해버린 것이다. 그들은 나에 대한 한없는 증오심으로 어떻게 하면 감성적인 내 영혼에 가장 잔혹한 고통을 줄 수 있을까 하고 여러모로 생각한 끝에 나와 그들 사이에 인연이란 인연을 모조리 사정없이 잘라버린 것이다. 그들의 태도가 어떻게 변하든 간에 그들에 대한 나의 애정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 그들이 인간의 탈을 쓰고 있는 한 그들은 나의 애정으로부터 달아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나에게 있어서 완전히 낯선 사람이 요컨대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건 그들이 나와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들로부터 떠나고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버린 나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이것만이 나에게 남겨진 유일한 탐구거리이다. 그러나 이 탐구를 하려면 귀찮은 일일지 모르나 먼저 내 처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그들로부터 초연해지기 위해서는 꼭 통과해야만 하는 사고의 길이기 때문이다. 15년 전부터 나는 이와 같은 이상한 처지에 놓여 있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꿈만 같이 여겨진다. 나를 늘 괴롭혔던 소화불량, 눈만 감으면 악몽에 시달려야 했던 가위 눌림, 이윽고 눈을 뜨면 고뇌는 사라지고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을 늘상 하고 있었다. 그렇다. 나는 확실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식의 세계를 넘나들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마치 만물의 질서로부터 끌려나와 이해하기 어려운 혼돈 속으로 떨어져 버린 것 같다. 거기서는 나는 아무것도 확인할 수가 없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위치를 생각하면 할수록 내가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다. 느닷없이 이런 운명에 처한 나는 처음에는 어쩔 줄을 몰랐다. 이러한 충격으로 인한 마음의 동요와 격분으로 창란 상태에 빠진 나는 마음의 평정을 되찾는 데 10년이나 걸렸다. 그리고 그동안 갈피를 잡지 못해 숱한 실수와 어리석은 짓을 거듭해온 나는 경솔하게도 나의 운명을 쥐고 흔드는 자들에게 숱한 허점을 내보이고 말았다. 그러자 그들은 얼씨구나 하고 그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나의 운명을 다시는 원상태로 되돌리지 못하게 만들어버렸던 것이다. 오랫동안 나는 그들에게 격렬히 저항해 보았지만 결국은 무의로 끝나고 말았다. 나는 재치도 없고 수완도 없고 남을 속일 줄도 모르고 사료도 없고 고지식한 데다가 인내심도 없어서 날이 갈수록 어떤 새로운 함정을 만드는 단서만 그들에게 제공해 주게 되었다. 마침내 나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쓸데없이 내 몸만 괴롭히기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운명에 말없이 따르기로 하고 필연적인 것에는 2번 다시 거스리지 않으리라 결심했다. 나는 이 체념 속에서 내게 닥친 모든 불행을 상쇄할 만한 것을 찾아냈다. 하지만 그것은 고통만 계속될 뿐 아무런 결실도 없는 그 마음의 저항과는 조금도 관계가 없는
체념으로부터 생겨난 마음의 평온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마음의 평온에는 그 밖에 다른 것에 힘입은 바가 있었다. 온갖 방법으로 중오심을 불태우던 나의 박해자들은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내게 퍼부을 오직 한 가지 방법을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것은 점차로 효과를 강화시켜 나감으로써 부단히 나에게 고통을 가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고통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줄곧 새로운 공격을 가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이 나에게 퍼부은 욕설과 비난과 조소가 때로는 잠잠해질 때도 있긴 했으나 말할 수 없이 치욕적인 것이었다. 그 이상 더 심하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나 또한 그곳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우리는 이제 다 같이 어쩔 수가 없다. 그들은 너무나 성급하게 나를 불행의 극한으로 몰아넣으려 했다. 그 때문에 이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총동원한다 해도 가령 지옥의 모든 책략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어떠한 고통도 줄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다. 육체적인 고통을 가한다 해도 그것은 나의 고뇌를 더해주기는커녕 오히려 고뇌를 잊게 해줄 것이다. 나는 비명을 지르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육체적 고통을 한탄하게 만들지는 못할 것이며 육체의 고통은 마음의 고통을 잊게 해줄 것임에 틀림없다. 이제 더 이상 나를 괴롭힐 게 남아있지 않는 지금 무엇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할 것인가. 나를 이보다 더 비참한 처지로 몰아넣을 수 없을 터인데 내 어찌 그들을 두려워하랴. 이제 난 불안과 공포로부터 해방되었다. 어쨌든 그것은 고마운 일이다. 내게 있어 현실의 불행은 그다지 큰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현재 내가 겪고 있는 불행이라면 나도 쉽사리 감수할 수 있지만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불행에 대해서는 그렇지가 못하다. 겁먹은 나의 영혼은 닥쳐올 불행에 대해 상상의 날개를 펼치는 것이다. 그런 보이지 않는 불행을 기다리는 것은 실제로 그것들과 부딪혀 타격을 받는 것보다 몇 배나 더 나를 괴롭히는 것이다. 나에게 있어 위협이란 공격보다도 더 두려운 것이다. 막상 그런 불행에 부닥치고 보면 지금껏 상상으로만 품고 있던 두려움이 현실로 뚜렷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때에야 비로소 그 불행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작은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괴로운 일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래도 나는 위안을 받는다.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면 누구나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해방되어 미래에 대한 불안마저 사라지고 다만 그 상태에 만족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 이상 더 나빠질 게 없는 지금의 처지에 하루하루 익숙해질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간과 더불어 신경이 둔해져감에 따라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두 번 다시 감정이 격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중호의 화살을 생각 없이 다 써버린 박해자들이 도리어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인 것이다. 나를 그토록 박해했던 그들도 이젠 기진맥진해 있다. 이제는 내가 그들을 조소할 차례이다. 내가 평온을 되찾은 지 아직 2달도 채 되지 않는다. 이미 두려움이 없어진 나는 이제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리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 희망이 때로는 부드럽게 흔들리고 또 때로는 무참히 짓밟히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실마리가 있기 때문에 온갖 정념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예기치 못한 사건이 마침내 내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한 희미한 희망의 빛을 꺼버렸다. 그럼으로써 이 세상에 있어서의 나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지어져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던 것이다. 그 후 나는 세상에 대한 모든 미련을 포기함으로써 마음의 평온을 되찾았던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이 나에게 종말을 고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제 사람들은 나에 대해 어떤 일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제 나에게는 바라거나 두려워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비록 내가 심연의 밑바닥에 떨어져 불쌍하고 가련한 존재가 되었을지라도 마치 내 자신이 신이기라도 한 것처럼 의연할 뿐이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은 이제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제 나에게는 이 세상에 이웃도 동료도 형제도 없다. 이 지구 위에 2 다리를 내딛고 있는 나는 어느 혹성으로부터 지구라는 전혀 낯선 혹성에 떨어진 거나 다름이 없다.
설령 내 주위에서 무엇인가를 보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에는 슬프고 애처로운 것뿐이다. 나는 이제 남은 생애를 혼자 보내면서 오로지 나에 대한 일에만 몰두할 것이다. 바로 그런 마음으로 전에 내가 썼던 고백록의 속편을 통해 엄격하고 진지하게 규명해 나갈 생각이다. 나는 나 자신을 연구하는 일과 가까운 장래에 내 인생을 결산할 준비를 위해 나의 만년을 바치리라. 나의 영혼과 말을 주고받는 즐거움에 몰두하리라. 이 즐거움이야말로 사람들이 나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유일한 것일 테니까. 나의 내면의 심정을 거듭 반성함으로써 그것을 보다 나은 단계로 이끌고 또 거기에 남아있을지도 모를 악을 바로 잡을 수 있다면 나의 명상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비록 내가 이제 더 이상 살아있을 가치도 없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나는 만년을 전혀 무익하게는 보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날의 산책 때마다 종종 황홀한 생각에 잠겼었는데 지금에 와서 그 기억마저 희미해져 버린 것이 유감스럽다. 이제부터는 뇌리에 떠오르는 것이면 무엇이든 꼭 적어두리라. 그것을 읽을 때마다 즐거웠던 지난날의 추억이 아련히 되살아올 것이며 그날의 불행도 박해자들도 치욕도 모두 잊어버리고 마음의 평온을 되찾게 되리라. 이 노트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나의 명상을 단편적으로 기록해 놓은 일기에 지나지 않을는지도 모른다. 여기에는 내 자신에 관한 문제가 많이 이야기될 것이다. 명상에 잠기는 고독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제 자신의 일에 몰두하는 수가 많은 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산보할 때마다 내 내리를 스치고 지나간 온갖 외부 세계의 관념도 여기에 적어두리라. 간밤에 생각했던 것과 다음날 아침에 떠오른 생각이 별로 상관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뇌리에 떠오르는 대로 두서없이 이야기해 갈 것이다. 하지만 그 결과로서 나의 천성과 기질에서 끊임없이 떠올리는 새로운 인식이 지금 내가 기묘한 상태에 놓여 있을지라도 정신의 나날의 양식이 되는 감정과 사상을 인식함으로써 생기게 될 것이다. 설령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누군가가 이 노트를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것을 쓴 나의 기쁨, 그 속에 기록되어 있는 추억, 고독한 인간의 명상을 빼앗아가진 못할 것이다. 이 책은 명상의 과실이며 그 샘은 나의 영혼이 소멸하지 않는 한 결코 마르지 않을 것이다. 제2의 산보.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기묘한 처지에 놓인 나는 내 영혼이 가장 평온하게 안주하는 모습을 그려보고자 계획했다. 그 계획을 완수하기 위한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은 나의 고독한 산보와 그러는 동안 떠오른 숱한 생각들을 충실하게 기록해 두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산보를 즐기는 동안에는 나의 자아가 완전히 자유로워져서 관념이 어떠한 저항이나 구속을 받음이 없이 흘러가는 대로 놓아둘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 고독과 명상의 시간이야말로 하루 중에서 내가 온전히 나 자신일 수 있고 철저하게 인간의 진실과 자연이 바라는 그대로의 내 존재를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인 것이다. 얼마 되지 않아서 나는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엔 너무 늦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미 빛을 잃어버린 나의 상상력은 잠재된 능력을 죄다 끌어낼 만한 대상을 바라보아도 옛날처럼 활활 타오르지도 않거니와 명상에 도취되는 일도 없었다. 앞으로 나의 명상으로부터 생겨난 것 속에는 창조라기보다는 오히려 추억이 훨씬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기력이 마침내 나의 이 모든 기능을 마비시켜 간다. 생명의 전기도 나의 내부에서 점차 쇠잔해져 간다. 나의 영혼 또한 늙어버린 껍데기 밖으로 가까스로 빠져나올 수 있을 정도의 기력뿐이다. 아직은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나는 그저 추억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 그런 까닭에 기력이 다 쇠하기 전에 나 자신을 조용히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년 전으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 즉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의 양식마저 찾지 못하게 되어 하는 수 없이 나의 내면에 남아있는 것으로 마음의 양식을 삼아 조금씩 음미하며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 갔던 그때를 고찰해 봐야 한다.
이와 같은 새로운 사색의 방법을 깨달은 것이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그것은 나의 모든 불행을 충분히 보상해 줄 수 있을 만큼 아주 풍요로운 것이었다. 제 자신 속에 들어앉아 버리는 습관은 마침내 나로 하여금 지난날 내가 겪은 불행에 대한 감정과 기억까지도 잊게 해주었다. 이렇게 하여 나는 내 경험에 비추어 새로운 의미에서의 행복이란 자기 자신 속에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행복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결코 남이 아니라는 것 또한 깨달았다. 4, 5년 전부터 나는 상냥하고 친절한 사람에게서 언제나 느낄 수 있는 내면의 환희를 명상 속에서 맛보아 왔다. 이처럼 내가 혼자 산책하면서 그 황홀을, 그 도취의 기쁨을 즐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나의 박해자들 덕분이었던 것이다. 그들이 없었더라면 나는 내 속에 숨겨져 있던 보물을 발견할 수도 알 수도 없었을 것이다. 이런 보물이 숨겨져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충실하게 기록할 수 있을까? 온갖 감미로운 몽상들을 회상할 때마다 나는 그것을 묘사하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속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 추억이란 것인데 그것은 얼마 안가 마음을 황홀경에 빠뜨리고 모든 감각을 마비시킴으로써 이성마저 흐리게 만들어버릴 것이다. 내가 이 일을 확실하게 느꼈던 것은 고백록에 속편을 쓸 계획을 세운 지 얼마 지나지 않은 특히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산책 때이다. 이 산책을 하는 도중 뜻하지 않은 사건이 생겨서 나의 의식의 흐름을 끊어버리고 얼마 동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갔다. 1776년 10월 24일 목요일 점심을 먹고 난 나는 한 길을 따라 슈맹베르 거리까지 갔다. 거기서 다시 메닐몽탕의 둔덕으로 올라가 포도밭과 목장의 오솔길을 지나 샤론느까지 걸어가면서 그 주위의 아름다운 경치를 마음껏 즐겼다. 나는 기분 좋은 경치를 보면 항상 그렇듯이 기쁨과 약간의 흥분을 느끼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이따금 걸음을 멈추고 녹음 속에서 얼굴을 내밀고 있는 식물들에 한동안 넋을 잃고 있을 때도 있었다. 거기서 나는 이 근처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파리 근교에서는 보기 드문 두 종류의 식물을 발견했다. 이 발견에 나는 어찌나 기뻤던지 오랫동안 마음이 흐뭇해 있었다. 또 나는 높은 지대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진귀한 식물을 발견했다. 그것은 이체풀이라는 것이었다. 나는 그날 어떤 사건에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가지고 다니던 책의 갈피에다 그 풀을 끼워두었다가 한참 뒤에 내 식물 표본첩에 수록했다. 나는 그 밖에도 아직 꽃이 피어있는 많은 식물들을 자세히 관찰하며 다녔다. 그런 식물들의 모양이나 이름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언제나 변함없이 즐거운 일이었다. 나는 점차 그런 세세한 관찰은 그만두고 그것들 전체가 주는 유쾌하고 감동적인 인상에 몸을 맡겼다. 며칠 전에 포도 수확은 이미 끝나 있었다. 산보하러 나온 도해지 사람들의 모습도 볼 수 없게 되었다. 농부들도 겨울 들일이 시작되기 전이라 밭에는 나오지 않았다. 들판은 아직도 푸르러서 밝은 모습을 하고 있기는 했으나 여기저기에 떨어진 나뭇잎이나 인적이 끊긴 전원의 곳곳엔 고독의 그림자가 떠돌아다니고 있었다. 그 고적하고 을씨년스러움이 겨울이 가까워진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러한 풍경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감미로움과 슬픔이 뒤섞인 야릇한 감정이 솟아올랐다. 그 인상이 나 같은 늙은이의 운명과 너무도 닮아 있어서 이 풍경을 나 자신과 비교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나는 죄 없이 불운했던 인생의 황혼길에 접어든 내 모습을 영혼은 아직도 싱싱한 감정이 넘치고 정신은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되어 있으나 그 꽃은 이미 슬픔으로 시들고 우수 때문에 메말라버린 내 모습을 마음속에 떠올려 보았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 외톨이가 된 나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냉기에 온몸을 떨기 시작했다. 고갈된 상상력도 이제는 나의 고독을 메워주지 않았다. 나는 탄식하면서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 이 세상에서 내가 한 일이 도대체 뭐란 말인가? 나는 살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 하지만 적어도 이것은 내 잘못은 아니다.
나는 나를 만들어준 조물주에게 선행이라는 공물을 가지고 갈 수 없다. 남들이 나로 하여금 선행을 베풀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그토록 배반당하고도 그들에게 선을 베풀려는 의지를, 그들의 갖은 모욕과 질시를 견디어낸 인내심을, 비록 그것이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했다 할지라도 신에게 바칠 공물로 가지고 갈 수 있으리라. 나는 이러한 생각에 감동되어서 내 청년 시절부터 한창 때 나이에, 또 인간 사회로부터 추방되었을 무렵에, 그리고 나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계속될 만년의 긴 운둔 생활에서의 내 영혼의 궤적을 계속해서 회고해 보았다. 그리고 나는 내 마음의 모든 애정을, 그렇게도 상냥했지만 맹목적이었던 애착심을, 그리고 요 몇 년 동안 정신의 양식이 되어온 슬프다기보다는 위안이 되었던 관념을 기꺼운 마음으로 회고했다. 그리고 지난날 그것들에 심취됐던 때와 똑같은 즐거움을 가지고 그것들을 기록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래서 그날 오후는 이와 같은 조용한 명상에 잠겨 지내며 나는 그날 하루에 매우 만족하면서 돌아오려고 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때 지금부터 얘기하려는 예기치 못한 사건에 부딪혀서 나의 명상은 산산이 깨어졌던 것이다. 저녁 6시쯤이었을까. 내가 매닐몽탕의 내리막길에 접어들어 갈랑 자르디니에의 맞은편에 이르렀을 때였다. 내 앞을 걸어가던 사람이 갑자기 허둥거리며 물러서기가 무섭게 덴마크 개 한 마리가 나에게 덤벼들었다. 사륜마차 앞에서 헐떡거리며 뛰어오던 개가 속도를 늦추지도 않고 마구 달려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걸 보고도 옆으로 피할 새가 없었던 것이다. 그때 순간적으로 머리에 떠오른 생각은 무참히 짓밟히지 않을 유일한 방법은 높이 뛰어올라서 그동안에 개가 지나가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번개보다도 빨리 한순간에 떠오른 생각은 그 이상 더 생각해 볼 겨를도 또 실행에 옮길 여유도 없었다. 요컨대 이것이 참사로 빚어지기 바로 직전의 의식이었다. 타격을 받고 넘어진 것도 그것들에 이어서 일어난 일들도 의식을 회복할 때까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 내가 의식을 회복했을 때는 이미 밤이 되어 있었다. 나는 서너 명의 청년들에게 간호를 받고 있었는데 그들이 나에게 자초지종을 말해주었던 것이다. 질주해온 그 덴마크 개가 내 발밑으로 돌진해오는 바람에 나는 고꾸라지다시피 하여 쓰러져 버렸던 것이다. 내 전신의 무게가 울퉁불퉁한 포도 위에 냅다 내동댕이 쳐지면서 턱을 심하게 짓지었다. 내리막길이라서 머리가 발보다 낮은 쪽을 향해 쓰러졌기 때문에 타격은 한층 더 심했다. 개 주인이 탄 사륜마차가 바로 그 뒤를 따라왔다. 만일 그때 마부가 황급히 말을 멈추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그 마차는 쓰러진 내 몸뚱이 위로 지나갔을 것이다. 이상이 나를 부축해 일으켜서 정신이 돌아올 때까지 간호해준 사람들의 이야기로 안 일이었다. 내가 의식을 회복할 당시의 상태가 너무나 기묘하게 여겨져서 아무래도 여기에 적어두지 않을 수 없다. 밤은 깊어갔다. 밤하늘에 떠있는 몇 개인가의 별과 어슴푸레한 풀밭이 내 시야에 들어왔다. 이 밤에 내가 최초로 느끼는 감미로운 한순간이었다. 바로 이런 것에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이 순간 내 삶은 새로이 태어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의 가벼운 존재로 거기에 비치는 모든 것을 메우고 있는 것 같이 느껴졌다. 모두가 현재에 놓여 있어서 아무것도 생각해낼 수가 없었다. 내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명백한 관념도 없고 조금 전에 나에게 일어난 사건에 관한 의식도 전혀 없었다. 내가 누군지도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다. 고통도 공포도 불안도 느끼지 않았다. 시냇물이 흐르듯 내 피가 흐르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그 피가 내 것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나의 모든 존재 속에서 황홀한 평온함을 느꼈다. 뒷날 이 일을 회고할 때마다 생각하는 것인데 아무리 강렬한 쾌락의 경험이라 할지라도 이것에 비할 만한 것은 없었다. 나는 주위 사람들에게서 집이 어디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러나 그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었다. 나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다. 사람들은 오투부르니에 있다고 대답해 주었다. 그러나 내 귀에는 아틀라스 산에 있다고 하는 것처럼 들렸다.
이어서 나는 지금 내가 있는 나라며 도시며 지역의 이름을 연거푸 물었다. 그래도 아직 나 자신을 충분히 인식할 수가 없었다. 거기서 한 길까지 걸어 나갔지만 역시 내가 사는 곳과 내 이름을 생각해낼 수가 없었다. 얼마 동안 친절하게 나를 돌봐주었던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이 내가 먼 곳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탕불에서 마차를 한 대 불러서 집까지 타고 가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즐겁게 걷고 있었다. 줄곧 많은 피를 흘리기는 했지만 아픔이나 상처는 전혀 느끼지 않았다. 하지만 오한이 나서 갑자기 이빨이 맞부딪히는 통에 기분이 나빠졌다. 탕풀에 도착하자 나는 걷는 것은 괴롭지 않으니까 마차를 타고 가며 꽁꽁 어는 것보다 이대로 걷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탕풀에서 플라토니엘 거리에 이르는 오리길을 건강한 때와 똑같이 아무런 불편도 느끼지 않고 방해물이나 마차를 피해가면서 또박또박 걸어갔다. 드디어 나는 집에 도착했다. 한 길에 면한 입구에 자물쇠를 열고 어두운 계단을 올라가서 겨우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나는 그때까지도 여전히 몰랐었지만 내가 걔한테 사정없이 치받쳐서 넘어진 것과 그 뒤에 일어난 일밖에는 아무런 이상도 없었던 것이다. 내 몰골을 보고 울부짖는 아내의 비명소리를 듣고서야 비로소 나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상처가 심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날 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채 상처의 아픔도 느끼지 않고 지나갔다. 이튿날이 되어서야 상처의 아픔을 느낀 나는 그제서야 상처 부위를 살펴보았다. 윗입술의 안쪽은 콧밑까지 찢어져 있었다. 겉은 피부 덕분에 그럭저럭 무사해서 입술이 아주 찢어지지는 않았다. 4개의 이빨이 위턱을 찢어서 위턱을 감싼 얼굴 부분이 퉁퉁 부어올라 있었다. 오른쪽 엄지손가락은 으깨어져 퉁퉁 부어 있었고 왼쪽 엄지손가락도 몹시 다쳤다. 왼팔은 삐어 있었고 왼쪽 무릎도 심한 타박상 때문에 퉁퉁 부어올라 몹시 아팠을 뿐만 아니라 구부릴 수조차 없었다. 그러나 이렇게 심한 타박상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빨 하나 부러지지 않았다. 그렇게 난폭하게 밀어젖혔는데도 그 정도라니 참으로 기적이 아닐 수 없었다. 이상이 나의 재난의 진상이다. 이런 재난을 당한 지 며칠 되기도 전에 이 일이 순식간에 온 파리에 퍼졌는데 완전히 전혀 엉뚱한 얘기가 전해졌다. 그래서 어느 것이 정말인지 도무지 알 수 없게 되어버렸다. 나는 그와 같이 말이 왜곡되는 것을 처음부터 얘기하고 있었어야만 했던 것이다. 나는 항상 어둠을 싫어했고 또 태어났을 때부터 어둠은 나에게 공포감을 주었다. 이 공포감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나를 둘러싸고 있던 어둠 때문에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나는 이제 가끔 외출을 할 수 있게 되어 텔르리 공원으로 산보하러 나가기도 했다. 거기서 만난 몇몇 사람들의 놀란 것 같은 눈빛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소문이 나돌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때 세상에 떠도는 풍설이란 내가 그 개한테 치받쳐 죽었다는 것이었다. 이 소문은 급속도로 더구나 집요하게 퍼져나가서 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된 지 2주일 뒤에는 왕과 왕비까지도 그것을 확실한 사실로서 화제에 올릴 정도였다. 사람들이 내 주위에서 끝없이 짙게 해나가는 어둠은 나의 어둠에 대한 천성적인 공포심을 되살아나게 했다. 나는 모든 것을 이것저것 탐색하고 나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일을 해명하려고 애를 쓰다가 녹초가 되어버렸다. 원래 신의 뜻에 의해 정해진 주위의 인간들의 항변과 내 운명을 일체 신에게 내맡기자. 불평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을 배우자. 결국 모든 일이 질서를 회복하게 될 테니 조만간 나에게도 차례가 오게 될 것이다. 제5의 산보.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곳 중에서 비엔누호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생피에르 섬만큼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또 마음속 깊이 그리운 정감을 심어준 곳도 없다. 비엔누 호반은 제네바 호반에 비하면 훨씬 더 야생적이고 낭만적이다. 그 주변엔 바위나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제네바 호반에 비해 역시 밝고 아름답다. 경작지나 포도밭이 적고 인가 또한 드문드문하게 있다.
하지만 자연 그대로의 초원이나 목장, 수림 속에는 바람이나 빛이 알맞게 비쳐들어 휴식하기에 좋은 아늑한 곳이 많았다. 또한 마차가 다니기에 편리한 큰 길도 없어서 이 지방을 찾아오는 여행자는 거의 볼 수 없을 정도로 한적한 곳이다. 그런 만큼 마음대로 정적 속에서 자연의 매력에 도취되어 명상을 즐길 수 있는 것이다. 그 정적을 깨는 것이라곤 독수리의 외침소리와 띄엄띄엄 들려오는 이름 모를 산새들의 지저김, 산골짜기에서 흘러내려오는 지칠 줄 모르는 물소리뿐이다. 그런 정적 속에서 생각에 잠기고자 하는 고독한 명상자에게는 실로 안성맞춤인 곳이다. 돌팔매에 쫓겨 내가 모태에로부터 도망쳐온 곳이 바로 이 섬이다. 나에게는 이 섬이 참으로 멋지게 여겨졌고 내 기질에 꼭 맞는 생활을 보냈기 때문에 여기서 평생을 마칠 결심을 했던 것이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냈던 생활이야말로 그 속에 있는 모든 감미로움을 송두리째 맛보고자 했던 소중하고 제일 가는 즐거움이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한 일이란 모두 한가롭게 살아가는 인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감미로운 일 외엔 아무것도 없었다. 특히 내가 대단히 즐겁게 생각했던 일 중에 하나는 책 같은 것을 언제까지나 상자 속에 넣어둔 대로 놓아둔다거나 펜이나 잉크 또한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놓아두는 일이었다. 쓸데없는 편지가 와서 답장을 써야 할 경우에는 할 수 없이 투덜투덜하면서 관리인에게 펜과 잉크를 빌렸다.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되돌려주고 이제는 두 번 다시 빌리지 않겠다고 하는 헛된 생각을 갖는 것이었다. 쓰다가 버린 휴지나 곰팡내 나는 책 대신에 나는 꽃이나 건초로 방안을 가득 채웠다. 그 무렵 나는 식물 채집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디베르노아 선생 덕분에 식물학에 취미를 갖게 된 나는 곧 거기에 열정을 쏟게 되었던 것이다. 이제 힘든 일은 하고 싶지 않았던 나는 내 마음에 드는 게으름뱅이라도 거절하지 않을 정도의 힘밖에 필요로 하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일을 구한 것이었다. 오전 중에 식물 채집을 끝내고 나면 관리인 부부와 테레즈 등과 함께 머슴들이 출소하는 것을 돌아보며 그들의 일손을 거들어주기도 했다. 거기서 나를 찾아오던 베르느 사람들은 높은 나뭇가지에 앉아 허리에 찬 자루에 과일을 담아서 밧줄을 달고 내리고 있는 내 모습을 자주 보았을 것이다. 이러한 오전 중의 운동으로 인한 상쾌한 기분은 점심 식사 후의 휴식을 아주 기분 좋게 해주었다. 그러나 이런 일도 너무 길어지거나 날씨가 너무 좋으면 나는 가만히 있지 못했다. 다른 사람들이 아직 식사를 끝내기도 전에 나는 살그머니 빠져나와 혼자 배를 집어타고 잔잔한 수면을 따라 호수 한가운데로 저어나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배에 길게 누워 배가 가는 대로 내맡긴 채 하늘을 바라보며 몇 시간 동안 온갖 명상에 잠기는 것이었다. 그것은 참으로 밑도 끝도 없는 것이긴 했지만 나로서는 소위 인생의 쾌락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더할 나위 없이 상쾌하게 여겨졌던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호감이 가는 것이라고 해도 좋다. 가끔 저무는 태양을 보고 돌아가야 할 시간임을 알게 된 적도 있었다. 그땐 섬에서 너무 멀리 떠나와 버렸기 때문에 밤이 되기 전에 돌아가려면 온 힘을 다해 노를 저어야만 했다. 호수가 거칠어 배를 띄울 수 없는 오후엔 섬안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식물 채집을 했다. 어떤 때는 제일 경치 좋은 조용한 곳에 앉아서 한껏 명상에 잠기고 또 어떤 때는 둔덕이나 언덕 위에 올라가 호수나 호반의 웅대한 광경에 마음을 빼앗긴 채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호반의 한편에는 가까운 산들이 솟아 있었고 다른 한편에는 탁 트인 기름진 평야가 푸르스름한 산 밑까지 펼쳐져 있었다. 저녁 무렵이 되면 섬의 꼭대기에서 내려온 나는 즐겨 호반으로 나가 모래사장의 어느 구석진 곳에 가 앉았다. 거기서는 물결 소리와 흔들리는 수면이 나의 감각을 가라앉히고 마음으로부터 다른 잡념을 몰아내고 감미로운 명상에 잠기게 했다. 나는 밤이 온 줄도 모를 때가 종종 있었다. 썰물과 밀물, 단조로운 그러나 이따금 커지는 물소리가 쉼없이 내 귀와 눈을 때려 명상에서 깨어나지만 애써 그 명상을 다시 떠올리려 하지 않아도 충분히 나의 존재를 기분 좋게 느끼게 해주었다.
우리의 영혼이 확고한 집안을 발견하여 거기에 안주하고 우리들의 온갖 재능을 한 곳에 집중시키며 과거를 회상하거나 미래에 대해 염려할 필요도 없는 상태. 영혼에게 있어 시간이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상태. 언제까지나 현재가 계속되고 또 그 지속성을 기록할 일도 그 지속에 흔적을 남길 일도 없고 결핍감이나 향유도 쾌락이나 고통도 소망이나 공포도 없이 그저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의식만으로 모든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이런 상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안에 사는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인생의 쾌락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불완전하고 비참하고 상대적인 행복은 아니다. 충분하고 완전 무결한 행복으로서 영혼 속에 깃든 모든 공허를 가득 메워 이제는 충족시킬 만한 그 무엇도 없는 그런 행복인 것이다. 내가 생피에르 섬에서 혹은 흘러가는 대로 기슭을 떠내려가는 배 안에 누워서 혹은 물결이 철썩이는 호반에 앉아서 또는 아름다운 냇물이나 모래 위를 속삭이며 흐르는 시냇가에 앉아 고독한 명상에 잠기면서 때때로 경험한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즐거움은 대체 어떠한 것일까? 그것은 자기의 내부에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자기의 내부에 있는 자아의식 바로 그것인 것이다.